안녕하세요. 저는 썰맘 채널의 구독자인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사연을 적어보려고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다소 어설픈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청송이라는 시골인데 아마 사과로 유명한 곳이라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태어나 부모님의 얼굴은 본 적도 없었고 저를 버리듯 할머니에게 맡긴 게 전부였습니다. 남의 집 농사일을 돕고 받는 돈이 전부였기에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가난했다라고 말하더라도 과장하지 않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꼭 가난이라고 규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자라고 제게 밥 한 술을 더 먹이려는 따뜻한 할머니가 있었고 비가 오면 물이 뚝뚝 흘러내려와도 지붕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논과 밭이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넌 꼭 커서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하면 나라에서 집도 주고 그런다더라. 부자는 못 되더라도 나라밥 먹는 게 최고야. 여기서 나처럼 살지 말고 농사 그런 거 하지도 말고 너는 꼭 공무원 해라. 응, 알았어 할머니. 그저 누군가에게 건너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던 할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을 반년 앞둔 시점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이야 정보가 널리고 널렸지만 솔직히 전 공무원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러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죠. 직업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 처음에는 따뜻한 목욕물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찬물에 뜨거운 물을 조금 풀어서 씻어야 했었기 때문에 제게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는 신세계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밥이 맛있었어요. 대부분이 불만투성이의 얼굴로 억지로 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더 많더군요. 실제로 그곳이 잘 맞았는지 들어가서 저는 5kg 정도 살이 찌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가장 힘들긴 했지만 그것도 참고 견딜 정도로 저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렇게 8년 정도 군복무를 하다 보니 제 주제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후임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애 1년 만에 한 결혼이었어요. 신혼 초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군대에서 제공해주는 아파트가 있었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복지나 혜택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리를 잡고 3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지역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해야 하는 직업이었기에 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국 여행을 가는 것 같다고 좋아하던 아내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겹다 정말 지겨워. 좀 익숙해지면 옮기고 괜찮은 것 같으면 또 이동하고 내가 철새야? 떠돌이 거지 새끼야? 이러니까 애 하나도 못 가지는 거잖아. 애 낳으면 애는 매번 전화 다니고 해야 할 텐데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있지도 않은 아이한테 뭐가 미안해.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 생각은 안 해. 나도 숨 쉴 구멍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 난 이제 자리 잡고 싶다고. 이런 기숙사 같은 아파트 말고 내 이름으로는 진짜 내 집을 갖고 싶어. 여보, 내가 직업군인인데 어쩔 수 없잖아. 왜 어쩔 수가 없어? 혼자 가면 되잖아. 나 집 하나 마련해줘. 주말부부 이런 걸로 지내도 좋잖아.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부부라고 매번 같이 이동해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나 여기 친구들도 너무 좋고 서울이랑도 가까워서 여기 살고 싶다고. 저 역시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체크하고 또 비행기 소리로 아파트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힘들어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아내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괜찮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우린 주말 부부로 3년 넘게 살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오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초반에 딱 3번 저를 보러 왔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저 혼자 장거리로 이동을 했죠. 아내와 그 부분으로 몇 번 다툴 때마다 아내는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 나도 약속 있어. 그리고 내가 저번에 갔을 때 주말에 당신 지원 나갔잖아. 내가 가도 못 볼 수 있는 건데 나더러 거길 가라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저 역시 그때는 반박을 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날 먼저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그때는 내 시간에 맞춰줘야지. 아, 배려? 배려는 왜 나만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일을 못 구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직업군인 아내들이 직장 잡아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경력이 단절된 거 아니야. 지금은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내가 이 구하기 싫어서 안 해. 이건 분명하게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잖아. 그냥 나 대신 좀 내려오라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진짜 싫어. 왜 당신은 직업군인이야? 그 일 좀 그만 때려치우면 안 돼. 세상 어떤 남자가 자기 보러 내려와라 올라가라는 말을 해. 연애 때도 장거리 연애 지긋지긋했어. 알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고 당신도 예전에는 이해한다고 했었잖아. 이동하는 것도 좋다고 했고 다 알면서 나랑 결혼한 거잖아. 그때는 그때고 진급이라도 팍팍 되든가. 아 몰라. 나도 여유 없어. 당신 주는 생활비로 턱도 없고. 솔직히 내려가는 차비를 쓰려고 해도 손이 떨려. 우리가 쉬는도 아니고 뭐 그냥 대충 몇 달에 한 번 봐도 되잖아. 애초에 돈이라도 잘 벌든가 아님 시댁이라도 받쳐두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질구질하다 정말. 매번 이야기는 이런 식이었죠. 어떤 식으로 싸움이 시작되든 끝은 제 능력과 돈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잦아지는 다툼과 제 직업에 대한 비하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한 가족인데도 떨어져 사는 것도 싫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였어요. 뭐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남들처럼은 살 수 있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그만두기에는 제 직업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군대 지겹다, 직업군인 그만두고 싶다라고 습관처럼 말할 때도 저는 잘 다려준 군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가족들을 택하는 게 옳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훗날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무책임한 나의 부모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자리를 잡고 일을 구하면 남들처럼 잘 살지는 못해도 그 비슷한 수준까지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저는 제 꿈이었던 직업군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습관처럼 아침 일찍 눈을 뜰 때도 장롱 속에 있는 제 군복을 볼 때도 저 스스로가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슬펐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서 마땅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직업군인만 아니면 괜찮다던 아내는 제가 배달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회사를 들어가. 배달이라니 미쳤어. 지금 누굴 망신시키지 못해서 안 다녔어. 설마 내가 그 잘난 군인 때려치우라고 해서 지금 시위해? 시위라니. 지금 내 나이로는 일반적인 회사 들어가기도 힘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며. 배달도 아직 젊으니까 가능한 거지. 또 열심히 하면 돈 벌 수도 있고. 직업에 기천이 어딨어. 내가 할 수 있고 잘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야, 차라리 다시 군대를 들어가. 짬밥이나 처먹는 게 100배 1000배는 나. 팔리게 어디 할 게 없어서 배달이야. 직업에 기천 없다는 말. 나도 알지. 왜 몰라. 근데 지나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배달기사가 좋니? 판검사가 좋니? 하면 100이면 100 아니야. 거기다 솔직히 까놓고 직업에 왜 기천이 없어.
당신이 딸 가진 아빠라서 사위를 보게 된다면 배달기사한테 우리 딸 시집 보낼 거야? 아니잖아. 혼자 착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역겨워 죽겠어. 당신 이러려고 그만뒀어? 내 속 뒤집고 싶어? 아이고, 그럼 성공했네, 성공했어. 아내가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실제로 배달은 꽤 수입이 좋았어요. 아내는 한동안은 별소리를 안 했지만 결국에 계속 다툼이 생겨서 그만둬야 했죠. 다투면 집을 나가서 한동안 들어오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운운하기에 저는 대출까지 끼고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이 좋아서 사업이고 자영업이지 저 같은 성격은 사업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는 온통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뿐이고 성공을 한 사람들은 TV에서나 볼 수가 있었죠. 더구나 학교 졸업하고 평생 남 밑에서 월급 받던 사람이라 사업에 관한 건 아예 무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직업군인으로 일을 하면서 다져놓은 끈기가 있었죠. 정말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남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쉬는 거 저는 쉬지도 않았어요. 초반에는 몇 달을 적자를 면하지 못했고 입지도 좋지 않아서 폐업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였죠. 그럼에도 견디고 버티는 것 하나만은 자신이 있었기에 새벽에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운영을 끝까지 했습니다. 코피를 쏟고 길을 걷다가 2번이나 쓰러졌을 정도로 독하게 버텼어요. 주변에서는 무식하다, 휴식도 일의 연장이라면서 저를 바보 취급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딱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식당은 일손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통장 잔고로 결과를 보여줬죠. 저희에게도 여유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온 거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때부터 내 집, 내 집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집에 있어야지. 언제까지 전세로 살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어? 그렇지. 그래, 그럼. 아파트 그런 거? 아니, 아파트도 좋지. 근데 이번에는 원룸 건물을 사자. 아파트는 그 다음에 사고 월세 받으면 그게 노후 보장 아니야? 그리고 나 매달 당신한테 돈 받아 쓰는 거 싫단 말이야. 받아 쓴다고? 그건 아니잖아. 그 말은 솔직히 당혹스럽더군요. 아내는 결혼 이후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부한테는 아이도 없었고요. 직업군인일 때부터 제가 힘들었던 건 아내의 무분별한 지출이었죠. 음식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월에 200만 원씩 따로 가져가서 친정에 보냈고 그 밖에 생활비나 기타 비용은 모두 제 카드로만 썼었어요. 그게 적게는 300,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들었죠. 주로 쇼핑하는 것은 운동, 피부과, 미용 쇼핑이었어요. 아내도 그걸 알고 있기에 제 말에 크게 반박은 하지 않았고 콧소리를 내며 제게 부탁했죠. 나도 일을 하고 싶다니까. 원룸 관리하면서 월세도 받고 청소도 할게. 응. 대신 원룸에서 나오는 비용은 내가 쓰고 그럼 되잖아. 어? 일단 생각해보자. 주님 위에 건물주님 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저도 그걸 보고 살짝 웃음이 났었는데 그만큼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건 든든한 일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 경매로 넘어온 원룸을 매매했습니다. 꼭대기 주인 세대 하나와 지상에 방 6개, 지하에 방 2개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매우 낡긴 했어도 교통편이 나쁘지 않아서 리모델링까지 모두 하게 됐죠. 다행히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입주자들이 대부분 저희 집을 보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가더군요. 그 이유는 제 아내였습니다. 한 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죠.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자꾸 감시해요. 복도에서 나왔는데 우리 집 앞에 있고 저번에는 시끄럽다면서 문자도 보냈고요. 전 진짜 조용한 편인데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원룸 임대를 하면서 별의별 인간상들을 다 만나긴 했습니다. 가장 자주 있고 먼저 떠오르는 건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지만 그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었죠. 쓰레기로 온 방을 채우고 도망친 세입자,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고 간 학생, 온 벽에다가 못질을 해놓고 거기에 빨래를 널어 곰팡이 벽으로 만든 중국인까지 있었거든요.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들어보니 아내가 원인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러다가 소문나. 왜 그렇게 세입자들을 들들 볶아? 그냥 월세 하루 이틀 늦는 건 말하지 말라니까. 그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말했잖아. 돈이 급하면 나한테 말을 하라고.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나 솔직히 걔들 전전긍긍 미안해하는 거 보면 속이 후련해. 뭐? 그런 말이 어딨어. 대체 왜 그렇게 사람이 꼬였어? 내가 전에도 말했지. 원룸 관리랑 세입자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당신은 참견 안 하기로 했잖아. 내가 갑질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건물 가진 사람들은 원래 다 이렇게 해. 만만하게 보이면 아주 대놓고 월세 미루고 핑계대고 친구들 끌고 오고 그럴걸. 여기가 고시원도 아니고 누굴 데리고 오든. 약간 시끄러운 것도 못 참아. 그리고 당신 심지어 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린다며. 나 알아도 경악을 하겠다. 내 마음이야. 당신도 알지? 우리 집 가난해서 여기저기 떠돌았다는 거. 그때 내가 살던 집주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 매번 저녁에도 문 두드리고 아침에도 찾아와서 방세 내라고 지랄을 떨고 결국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문까지 따고 들어와서 짐 다 빼버렸었어. 근데 난 그 정도는 안 하잖아. 지들이 알아서 나가게 만들기만 하는 거지. 아내의 친정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장모님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아주 큰 거구여서 술을 살 일이 아니면 집 밖에 거의 나가지도 않으세요. 그나마 장인어른이 외벌이를 하셨는데 수년 전에 공사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셨죠. 때문에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저 역시 가난했던 과거가 있지만 아내의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고 딱하다는 마음만 들었죠. 그래서 아내의 소비에 딱히 관여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마음의 병이라는 걸 알거든요. 저 역시도 직업군인이 되고 월급이라는 걸 받았을 때 1년 정도는 저축도 하지 않고 모두 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사들였고 그게 저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거라 타협을 하면서요. 가난이라는 게 마음에 병들게 하는 걸 겪어본 저였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세입자들에게 하는 행동 역시 얼마 안 가서는 멈추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입자를 만나게 되었죠. 마침 아내는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고 실밥 풀고 붉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친정에서 쉬겠다고 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40대 전후의 여자였어요. 한 손에는 4살 5살로 보이는 작은 꼬마 여자아이도 있었죠. 행색은 남래 보였고 굉장히 말라서 손가락뼈의 형태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분은 저희 집 앞에 걸린 번호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원하는 가격대가 있었는데 마침 저희 지하의 방과 가격이 일치했죠. 그래서 방을 쭉 둘러보고는 한참 망설이다 제게 말하더군요. 저기 계약하고 싶은데요. 예, 그럼 부동산에서. 그게 제가 보증금이 없어요. 네? 고시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아이가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달 안에 꼭 갚을 테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죠? 눈치 보는 아이와 그보다 더 꽉 쥔 손이 눈에 들어왔죠. 아이 엄마의 귀는 어두침침한 지하 복도에서도 빨개진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온수에도 그저 좋았던 가난한 어린 제 모습이요. 그래서 저는 제의를 했죠. 좋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제 아내가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아내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마 안 좋아할 겁니다.
저한테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들어와서 사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계약 날짜는 좀 더 뒤로 해요. 그래야 월세 내는 날짜도 뒤로 미뤄지니까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만에 커다란 상자 2개와 비닐봉지 3개의 짐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가전제품도 하나도 없어서 이전에 세입자들이 놓고 간 물건도 챙겨주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 뒤로는 솔직히 그곳에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히 지냈습니다. 저 역시 가게를 운영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 다시 그 여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봉투가 들려있더군요. 아이 엄마는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보증금이란 월세요. 조금 늦었어요. 월세는 몰라도 보증금은 천천히 갚으셔도 되는데. 아니요.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 제 마음도 편하고 애도 눈치를 좀 안 볼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그럼 받겠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이 집이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일자리를 빨리 구했거든요. 기분 좋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어떤 일자리인가요? 배달이요. 힘들긴 하지만 겸사겸사 운동도 하고 또 시간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서 아이 유치원 보내고 하기 좋더라고요. 보증금 마련은 그간 모은 돈이랑 물류센터에서 일해서 번 돈이고요. 꼭 배달이라면 저도 잠깐 했었는데 배달일 부지런하기만 하면 돈 벌기 어렵지 않죠. 나 때는 건당 얼마였다, 지금은 얼마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섰습니다. 수술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게 부풀어 있는 코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저보다는 아이 엄마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날카롭게 저에게 물었죠. 누구야?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어? 아, 이분은 한 달 전에 들어오신 지하 세입자. 지하라는 말에 픽 웃고는 아내는 여자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검해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말하면 되거든요? 월세 미루지 말고요. 아, 설마 미루겠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싼 방인데. 그쵸? 그게 아내와 지하에 사는 세입자의 첫 만남이었죠. 지하이고 또 대부분 많은 시간을 밖에서 일을 하는 분이라 별달리 큰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몹시 그 여자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 그런 건가 싶었는데 정도가 심했죠. 하루는 제게 그 여자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지하 그 여자 남자들 들락거리더라. 아주 더럽고 불결해. 애도 어디서 사고 쳐서 나온 것 같지? 아, 애가 불쌍하다. 그런 여자 밑에서 자란다니. 잘못 봤겠지. 그리고 함부로 그런 말 좀 하지 마. 왜 함부로야? 난 딱 보면 알거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나와서 기르고 있는 걸 거야. 저 나이에 지하실까지 기어들어간 거면 뻔하지. 여보, 제발.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야. 난 솔직한 거야. 그게 왜 나빠? 됐고, 그냥 편 더는 들지 마. 사람들은 왜 괜히 세입자 편을 들어서 아내를 자극하냐 이러시겠지만 저도 저한테만 그런 말을 하는 거면 그냥 뒀을 겁니다. 아내가 타고난 성격도 있고 거기다가 저와 이야기하는 게 거슬려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세입자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한 여학생이 세입자로 들어와서 남동생이 몇 번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었는데 그걸 동거를 한다는 소문을 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여학생 부모님까지 찾아와서 아내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으니까요. 몇 번 더 하면 진짜 고소라도 당할까봐 제지한 거지 그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해도 아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를 더 자극하게 되었어요. 명백한 제 실수였습니다. 결국 몇 번 소란이 있었고
그러다 아내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죠. 가게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원룸 건물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있더군요. 아내는 사태질까지 하면서 도문애가 떠나가라 소리 질렀죠. 내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 있어? 애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어딜 따져.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이 집에서 나가면 되겠네. 그쪽 아니라고 해도 여기에 들어온다고 줄을 섰거든. 원래대로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갔을 아이 엄마 역시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내가 왜 나가죠? 그쪽이 이상한 소문 낸 거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나 고소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게 애한테 그런 이상한 말을 해요? 애 아빠가 애를 버렸다고. 증거 없잖아. 증거 가져오라니까. 막말로. 애 아빠가 버린 거 아니고 그럼 주웠겠어? 미혼모 주제. 저는 뛰어가서 아내를 말렸지만 오히려 더 자극한 꼴이었죠. 아내는 제게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면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쫓아내라고 날카롭게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 지하방에 사는 여자는 벌겋게 춤을 댄 눈으로 제 아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우리의 남편, 애 버린 거 아니고 우리 사별한 거거든요. 오래 아프다가 죽어서 내가 이 지하방까지 오게 된 거고. 우리 가족, 나랑 내 딸,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어요. 다 그쪽 같은 건 줄 알아요? 모는 애는 뭐만 보이는 법이죠. 하필 동네 사람들이랑 1층, 2층의 세입자들이 문을 슬쩍 열고서 밖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아내는 그 말에 몸까지 떨면서 발악을 했어요. 뭐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굳이 돈도 없어서 지하에 애까지 끌고 들어온 주제 뭐. 모는 애 뭐만 보인다고. 쫓아낼 거야 너. 내가 무조건 쫓아낼 거라고. 이봐요. 그쪽 더 몰라. 계약도 몰라. 쫓아내고 싶다고 쫓아낼 수 있는 줄 알아. 너 왜 반말이야 감히? 나는 반말하면 안 돼. 넌 집주인이라서 해도 되고? 야, 내 그러면 곱게 늙어. 너보다 어리다고 반말 찍찍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 집주인이라고 세입자 생활 간섭할 시기도 지났고 매번 복도 어슬렁거리면서 문에 기대어서 소리 듣고 세입자들 택배박스 뒤지는 게 그쪽 취미인 거. 여기 사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남들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참 가엾고 불쌍하다. 이게 뭐 할 말 없지? 어머니 당신 그러는 거 스토킹으로 걸 수도 있어. 여기 세입자들이 다들 착하니까 당신 엄마 뻘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근데 그거 알아?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언젠가 된통 당할 거야. 제대로 미친 세입자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어머, 여보, 이거 협박이야, 협박. 열린 창문으로 박수 소리까지 들리고 집에는 사람들이 더 모이자 아내는 씩씩거리면서도 저를 끌고 들어가더군요. 그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하니 아내가 평소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짓을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잘한다, 그렇지 하는 음원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말 다 했죠.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를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여보, 당신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잖아. 왜 그런 식으로 세입자들을 대해? 좀 이해하고 서로 배려도 하면서 따뜻하고 좋은 집주인이 되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뭘 알아? 식당에서 음식이나 파는 사람이 뭘 아냐고. 잘해주면 기어오르는 것들이 태반이고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 여자 편 될 거면 나가. 그 여자 편이 아니야. 오늘 반응 못 봤어? 박수 소리 못 들었어? 그래서 뭐? 버러지 같은 것들이 한 편 먹는다고 내가 겁먹어? 개미들이 무리지어 다닌다고 덜덜 떨어야 하냐고. 자기 집 하나도 없는 거지 새끼들이 단합한 걸 내가 왜 신경 써? 여보, 닥쳐. 원룸 운영은 순전히 내 영역이야.
반드시 쫓아낼 거니까 또 그년 편 들어봐.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알았니? 말도 통하지 않았고 또다시 전화기를 들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아내를 보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와서 평소에는 잘 태우지도 않던 담배를 사서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지하에 사는 세입자 여자가 나오더군요. 저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배달에 나가려던 여자가 제 앞에 무뚝 서더군요. 저 진짜요.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황급히 불을 끄고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 여자, 아니 사장님 아내 되시는 분이요. 그분이 저희 딸한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저는 끼어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거 받아요. 여자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쪽지를 꺼내서 제게 건네주었죠. 이게 뭐죠? 그냥은 못 드리고 이거 보고 결심서시면요. 그때요. 만약에 이 정보가 그 정도 값을 한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1년치 월세 이걸로 충치죠.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헬멧을 쓰고 작은 스쿠터를 타고는 요요히 떠났습니다. 뒤늦게 펴본 쪽지 안에는 주소 2개가 적혀 있었고요. 뭔지 처음에는 감이 안 오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가 했던 말들을 떠올려보면 주소는 아내의 정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끼어들기 싫은 가정사, 정보에 대한 가격이 1년치 월세라는 부분으로 말이죠. 그래서 언제 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아침에 친정에 가겠다는 아내의 말에 곧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빌라였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배를 눌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나시에 트렁크 팬티 차림의 남자가 문을 삐쭉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얼마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버벅거리자 남자는 짜증스럽게 대묻더군요. 중국집에서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역시 대답을 못했고 뭐라고 말을 할지 망설이는데 남자는 문을 활짝 열고는 제 뒤에 배달 가방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제가 주저리 변명을 말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현관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자기야, 단무지 많이 안 줬어? 내가 많이 달라고 분명히 적었는데.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고 아내는 기겁을 하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 뜻의 남자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파악을 했는지 방으로 불이 나게 도망을 쳐서 문을 걸어 잠그더군요. 아내는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에는 결혼을 한 것처럼 웨딩 사진도 걸려 있었어요. 문제는 그 사진 속의 아내는 굉장히 젊었다는 거였죠. 너무 혼란스럽고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화는 치미는데 머리는 차가워졌고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여보, 내 말을 좀 들어봐. 제발. 늘 제게는 나를 세우며 짜증스러운 말투였던 아내는 울먹이며 말도 제대로 이어하지 못했습니다. 끄끄거리며 울면서 말하는 건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실수다 잘못했다. 다신 안 한다는 흔한 부인 남녀들이 말할 것 같은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제가 감당하는 게 힘들 정도의 진실이 있었어요. 상대 남자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고 아내와는 저보다 더 이전에 만났었다고 합니다. 단지 결혼하기에는 너무 가난한 예술가였기에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직업을 가진 저를 선택하며 헤어졌다고 했죠. 그러다가 다시 재결합한 게 저와 떨어져서 지내겠다고 주말 부부를 선언했던 그때부터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만나서 여기서 눌러 살게 된 이유가 됐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 친정으로 보낸 줄 알았던 돈의 절반 이상이 여기로 왔다는 것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죠.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은행 기록을 들추자 말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방 세입자 여자가 제게 준 주소는 2개였으니까 말이죠. 아내는 그렇게 2집 살림도 아니고 3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쪽 주소는 원룸이었고
아내보다 12살이나 어린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까지 가니까 정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쓰진 못하겠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당연히 이혼을 선택했고 아내는 제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우리 그간 살아온 정이 있잖아.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 이렇게 가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죽어. 내가 죽어야 성에 풀리겠어? 죽어줄까? 씨가 찬다. 그래, 이제는 목숨 가지고 협박을 해?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책임도 있어. 날 외롭게 했잖아. 나 지금까지 하루도 제대로 쉰 적 없어. 누구 때문에? 당신이 내 건 포기하라고 해서 군대에서도 나왔고, 당신이 돈 벌라고 해서 악착같이 돈만 벌었어. 당신이 원룸 사겠다고 해서. 됐다. 내가 외롭게 했다고? 그래. 근데 이제 외로울 일 없을 거야. 그래, 무슨 뜻이야? 이혼 안 한다. 아니, 당신 잘난 친정 식구 먹여 살려야 하고, 당신 젊은 애인 월세도 지원해줘야 하고 용돈도 줘야 되는데 오래된 애인한테도 다달이 생활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을 거란 뜻이야. 상간남 소송도 할 테니까 알아서 잘 달래줘. 문자에 사진에 통장 기록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고 변호사가 알아서 다 준비해주는 이혼 소송은 기간만 길었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니 오히려 헛헛하더군요. 물론 아내가 그리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에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식당도 그만뒀고 어디 훌쩍 떠날까도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방의 세입자에게 1년치 월세를 받아버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값을 제대로 치러야 했죠. 문제는 그 당시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진 않았다는 거였어요. 마치 억지로 생을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1년을 버틴다는 마음이 저를 조금씩 나아지게 했습니다. 신기했죠. 하루에 한 병씩은 자라는 것 같은 꼬마아이를 볼 때마다 매일 밥도대 일하러 나가는 세입자들을 볼 때마다 천천히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렇게 딱 1년만 더 하고 건물을 팔려고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원룸 건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해서 하품이 날 것 같은 삶이지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무엇보다 제가 가난했던 그때 제대로 못 먹고 못 입었던 걸 떠올려 되도록 따뜻한 집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하방에 새으로 사는 그분이 들어온 지 정확히 3년이 되던 작년 12월에 이사를 갔다는 거죠. 듣기로는 방이 2개고 햇빛이 쏟아지는 커다란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대출 없이 말입니다. 사별한 남편의 병간호로 인해 빚을 지고 보증금도 없이 지하방에 들어온 여자. 그것도 어린 딸까지 키우면서 해냈다는 건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스럽더군요. 저희는 아주 가끔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은인이라고 부르고 귀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분은 여전히 제게 미안함, 그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저는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저처럼 정말 힘든 순간이 생긴다면 이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보아야 할 사람들은 같은 아픔 혹은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혹은 아픔을 이겨낸 사람이면 좋다고 말이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살면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제가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앞날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